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에서 좋은 선물. 2. 매출이 급증했다. 3. 미국은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동망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랄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선원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10 탄약 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 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젠스코 슈트앤스쿠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능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를 가라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모라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젠스푸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 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으나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의 세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서런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어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타티미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엄태조차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등재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세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희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이집트 인근 해역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순간 발포음이 들리면서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다를 표류하던 배가 순식간에 폭파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는 한국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해안 실사격 성능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은 이집트군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하게 됐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최강의 가성비 자주포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절반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백 대의 K9 자주포 수출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자주포의 무인 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주포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이집트 육군이 아닌 이집트 해군이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육군의 상징이자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이며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 화력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키며 충분히 해군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집트 사례를 빌어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K9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하나디펜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과의 무기 계약이 성사되면서 올해 초만 이집트 200문과 인도 200문, 총 4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 무기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실히 규모의 경제에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독일 등 전차 강국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의 수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총 1000문의 K9 자주포가 계약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가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는 강력한 의지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나섰습니다. 제1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고령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가 통치 전권을 쥐고 있는데요. 그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산업구조 전체를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전적으로 석유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국제 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군대의 현대화와 국산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방 산업체인 3위를 만들어 국방비 지출에 무기 국산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유럽탈레스, 배 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항공 미사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육군 무기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는 BOE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협력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BOE를 방공 시스템이어 디펜스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 컴뱃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내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 무기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A3A5 사양의 노후화된 미국제 M109 자주포 6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M109 자주포는 30km의 최대 사거리와 44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여타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지상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자주포를 하루라도 때문에 이들은 BOE 체계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의 자주포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주포이며 실전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이렇던 일이 사우디 왕실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는 기동하면서 일반 전차처럼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에 미군도 감탄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며 반격하는 슈트 스쿠트 전술을 취할 수 있고 자체 방어력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도 K9의 가격이 PZH-2000이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10여 개국이 도입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K9 자주포의 부품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 부품이 단종될 일이 없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육군이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한다면 포병의 화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사우디의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면 그 수는 최대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을 구매 조건으로 한다면 대당 가격은 약 50억 원대로 예상되며 600대 이상이 수출되면 순수 자주포 가격만 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K18 야공 반차량과 포탄 그리고 유지보수 시설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사우디의 K9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가격 때문에 독일의 PZH-2000을 사지 않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사우디와 UAE, 터키 등 몇몇 중동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으로 자국 무기와 부품 판매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독일의 조치로 사우디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가 K9밖에 없는데요. 또한 파워팩 문제를 들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파워팩을 내놓았고 터키에 처음으로 국산 파워팩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자주포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사우디가 자재 개발한 자주포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K9A1 사양의 자주포 기술은 구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K9A2와 K9A3 사양의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으로 기술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발사 시스템을 선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 때문에 G7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K9A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A2는 최대 발사 속도를 K9A1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의 K9A1이 1분에 6발을 쓸 수 있었던 것을 K9A2는 1분에 9발을 쓸 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동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장약 장전이나 신관 장입 등의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여 포탑에 더 이상 운용 인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9A2는 자주포를 진지에 위치시켜놓고 운용 인원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유사시 대포 사격 등으로 자주포가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실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육군은 K9A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영국이 K9A2를 채택해 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나토 주요 국가이면서도 G7 국가인 영국이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A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또 K9A2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단가 하 등을 통해 상세계 국가들도 최신의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A2 개량과 동시에 K9A3 개발까지 예고되었는데요. K9A3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유사시 탑승 병력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9A3에서 개량될 또 다른 사안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입니다. K9A3는 포탄으로 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열린 K9A1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수상한 표적을 명중시킨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씹어내듯 포격한다면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K9A3는 포신을 58구 경장으로 늘릴 예정인데 현재 포신기는 155mm의 신두베인 52구 경장으로 약 8m입니다. 그런데 58구 경장으로 늘리면 포신 길이가 9m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GPS로 목표까지 유도되면서 100km 밖을 몇 대 못 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 포탄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KF-21과 F-16V의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6V 생산 라인은 미군이 도입을 망설이면서 폐쇄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그파이트가 유효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4세대 4.5세대기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KF-21은 졸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V와 밤산 시장 석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F-16V가 부활하게 된 이후부터 KF-21과의 정면 대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현대전은 제한전으로서 한정된 공격 수단과 전장에서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보다 성능 우위를 선점한 최첨단의 신개념 무기체계 한두 개가 전황을 뒤집기도 쉬웠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전면전, 통력전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면전 상황에서 운용삼의 제약이 많은 하이엔드급 5세대 스텔스기의 중요성로 빛이 바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할 수 있는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으로 F-16에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16은 미국 공군 공중 전력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대 3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F-16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국 전투기 기본 무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됐다면 기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군 전투기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F-22가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사용한 것도 바로 이 AIM-9X 사이드와인더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6C-D부터는 잼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GG-54르뎀은 레이저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 잼의 약점으로 지목받던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에 F-16은 최전선에서 지상군 화력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공격의 사전 차단에도 효율적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6은 전 세계 30개국, 나토 내 8개국에서 운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러니 우크라이나도 이곳저곳에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고 정비 부품까지 변통할 수 있는 F-16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F-16을 보유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양 혹은 재판매를 하려 해도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나름대로 방사시장 점유율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을 망설인 것처럼 과연 F-16의 빈자리를 F-35나 동급의 전투기로 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폴란드 등을 이용해 전차를 지원하도록 독일을 압박했다가 자승자박에 당한 꼴인데요. 이에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장갑 차량, 전차 발표와 같이 F-16 전투기도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이끌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F-16의 생산 라인을 철수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적성국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접근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이 큰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4세대 4.5세대기가 자랑하는 WVR, 통칭 도그파이트와 같은 공중기동전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 또한 이로 인해 F-35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고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F-16 생산 라인 폐쇄까지 염두에 두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5세대 전투기만으로 공중우세가 달성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내부 무장창에는 단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고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 영공에서 적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을 위해 최소 무장만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근접 기동전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4세대 4.5세대기가 5세대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열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실제로 F-16은 추중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만 피트 기준으로 F-22를 제외하면 가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게다가 상대국의 방공망이 낡은 경우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전 포드로 교란하고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4세대 전투기가 더 경제적이고 외부 잠착 무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종래의 5세대 전투기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F-16V처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는 가동률도 떨어지고 운영 유지비가 4.5세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F-16이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